네, 오늘도 증시 대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지호 LS증권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오늘 시장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면 3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일단 우리 시장 저점은 찍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거쳤느냐고 질문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 담화가 또 있었고 주말에 결국 국회가 탄핵 여부가 결정 날 것이고 여하튼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는 여전히 저점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탄핵 사례가 세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4년, 2010년을 자꾸 비교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그게 결정이 났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엔 경기가 좋았거든요. 2004년 알다시피 중국이 세계 경제 체제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굉장히 화랑이 올 때였고 2016년에는 모두 다 기억하듯이 반도체 사이클이 매우 좋을 때였죠. 네. 반면에 지금 현 상황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가 겹쳐서 작용되는 구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점 테스트가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탄핵 정국과는 네. 지금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다르다.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하반기 내내 우리 증시 좀 부진했고요. 네. 11월과 12월 낙폭 커지면서 매도에는 이제 실익이 없다. 이런 조언들도 많았는데 전무님께서는 지금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매도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한국 증시가 싸져 있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가 보통 증시의 가치를 판정할 때 저점을 잡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 PBR이라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PBR로 봤을 때 이번 11월과 12월 모두 한 0.85배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한 0.8배 미만에서는 시장이 결국은 저점 매수를 해놓는다면 분할 매수 해놓는다면 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전략은 아니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국면에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제가 현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이 좀 거치기까지는 변동성에 어쨌든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 좀 두드러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지금은 낙폭과대주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납폭화될 봐야겠죠. 일단은 그 기관이 산다는 거는 주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연말을 앞둔 증권사에서 이렇게 직접 운용하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좀 들어온 두 가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특징은 좀 대형주에 몰릴 것 같고요. 납폭과대. 반면 외국인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코스닥에 좀 사고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가 결국 단순 납폭과대만 갖고는 시장이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계속 골라야 되는 거는 모멘텀을 보유한 것들. 모멘텀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숫자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그나마 적응이 가능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모아가야지만 그나마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어떤 변동성 구간, 그 구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낙폭과대주에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성장 유지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내년 시장 좀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내년 시장, 전무님께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 하우스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제 주관적 의견을 반영한다면 일단은 핵심적인 거는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 출범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세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저점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PBR 레벨로 한 0.8배, 2280 정도인데 그 전후로 하면은 사실 시장은 크게 거기서 밀릴 여력은 크지 않다. 그래서 하단은 그 정도 잡고 있고요. 하반기는 굉장히 가변적인데요. 결국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좀 미국 위주에서 좀 벗어나는 국면이 온다면 한국 증시가 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한 2,800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결국 2025년을 놓고 본다면 상반기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구간, 하반기는 기대를 좀 담아도 되는 구간, 이렇게 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점 확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둔화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내년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암울한 이유이기도 하고 내년 그 우리 주식시장 그러니까 분기별 흐름으로 좀 나눠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드렸는데 네. 가장 상반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미국 역시도 내년 1월 2일이 되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미국도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3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구간. 이 구간 1분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불안불안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이미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해 왔고 만약 그때 제 생각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거쳐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 탄핵이 되더라도 한 5, 6개월이 걸릴 테니까요. 네.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완화 구간에서 좀 시장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잘 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수출 기업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상단을 압박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결국 수출 지표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뭐 정부가 뭐 증한 펀드, 채권 펀드와 같은 이런 금융 안정 그렇죠. 비상 조치들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뭐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추후에 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과거에도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한기금을 하면 과거에 과연 증한기금을 통해서 주시장이 버텨줬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되는 과거 역사에 얻는 교훈은 정부의 개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증한기금이 설정돼서 시장을 받칠 거라고 얘기들 했지만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칫 또 이러한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한 어떤 우리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때 거기에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만약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뭐 어떤 자기들의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그 역시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단행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면 정부가 아까 말했던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도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RP 그런 정책들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정책이고 채권 매입 같은 것들도 그렇게 뭐 현 시점에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정 조치가 뭐 필요하긴 하지만 네. 뭐 시장 뭐 추세적인 상승을 받고기까지는 네. 뭐 제한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무님 그 상반기에 모셨을 때 올해 시장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실적이 꺾이는데 시장이 좋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이익 하향 조정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가 순이익 기준으로 2024년 189조 잘 나왔죠, 이 정도는. 네. 근데 원래는 한 200조 이상 생각했는데 좀 내려왔죠. 그리고 근데 내년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높습니다. 235조를 현재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보면은 IT와 반도체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금요하게 매일매일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하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올해 시장이 189조라는 순이익을 냈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매우 부진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익을 갖다가 뭐 이익 이상의 어떤 주가 반영이 되어 있었냐 2024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기대가 높지만 그러한 기대를 주가가 반영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트럼프의 이기행 정부 출범도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시장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전문의께서는 그 트럼프 정책 중에서 우리 시장 영향이 가장 클 정책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국 공화당은 시장 자유주의, 그다음에 재정적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좀 그거를 국한냈는데 트럼프의 특징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노동자를 중시하는 자국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그냥 공화당의 본류에도 통하지만 어쩌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 트럼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임선된
저희 트럼프 내각을 보면 놀라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제미슨 그리어가 들어갔는데 서점에 가시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분 비서실장 출신인데 그냥 자유무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비서실장 출신이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의 수장이 됐는데 이거는 관세 및 보조금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은 덜 줄 것이고 관세는 올릴 것입니다. 뭐 그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사회자님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커지겠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뭐 지금 시진핑의 손을 잡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니어쇼링, 뭐 프렌드 쇼링에서 뭐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만들어도 어느 정도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트럼프는 그냥 리쇼링입니다. 쉽게 네. 말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미국 내 공장이 있어야 되고 미국 내에서 부품 조달해야 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이거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미국에 진출해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매우 암울한 얘기고 어쩌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을 잘 투자자가 활용해야겠지만 여하튼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출 쪽에서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우리 수출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의 보편관세 부과시 이제 물가 상승 우려 있겠고 리쇼어링 뭐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리쇼어링도 이제 물가 불안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은데 비용도 많이 든다는 네.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려고 하다 보면 엔지니어를 모집하기도 힘들다. 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그거는 임금 쪽에 상당히 자극 요인이 되겠죠.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임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미국 경제 나쁘지 않겠지만 여하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문제가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말하면 원가 절감형 아웃소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싸고 자원 재달이 용이한 지역으로 많이 갔다면 이제는 상당히 그 구면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변수들이겠죠. 임금이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그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물가 불안 우려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네. 언급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 우선주의고 관세부가 우려에 노출돼 있고 그러면 뭐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일단 뭐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시는 네. 사람이거든요. 거래를 해야겠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거래라는 건 상대방 서로 의중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미국 내 사람들한테 뭔가 편익을 준다면 너희들 돈 벌게 해주겠다. 법인세도 낮춰줄 거야 선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업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렇게 적응한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음식료 기업들도 거기에 적응한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힘들 것이고 뭐 온갖 기업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가 잘 거기에 적응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단단한 것이고 뭐 이러한 어쩌면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네. 트럼프의 거래에 응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트럼프의 거래에 응한 기업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뭐 최근에는 기술주들 다시 좀 힘내고 있긴 하지만 순환매 장세도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내년 미국 증시는 여전히 뭐 빅테크가 주도한다고 보십니까? 뭐 순환매 장세를 말씀하셨지만 미국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네. 빅테크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의 칩을 누가 그렇게 비싸게 계속 사줄 거냐. 네. 이 문제에 있는 거죠. 칩을 그렇게 많이 싸준다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과잉 투자냐, 적절한 수준이냐. 아마 이거에 대한 논쟁이 내년에 시작되지 않을까. 만약 어느 시점에
KPX 과잉 투자라는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지금까지 밸류 적용하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커지겠죠. 근데 과잉 투자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게를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우리 주변에 AI가 좀 더 다가와야 되는데 뭐 다가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까지 다 바뀌었냐 본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뭐 빅테크 일변도의 시장은 내년 상반기 지나면 좀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엔비디아의 다음을 찾자라는 뭐 움직임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 AI 산업에서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쪽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있는 거죠. 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저랑 사회자님께서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냐 물어본다면 아직 전염 속도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좀 더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약에 그 AI 산업 온기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 뭐 기대되는 기업들도 좀 꼽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 소위 온 디바이스 된다면 그 온 디바이스 업체들 좋아지겠죠. 그때 가서는. 근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 레거시로 분류된다는 거는 그 정도 확산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PX 투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한적이라는 게 한국 시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가 가장 선호했던 기업은 삼성전자였는데 어느 날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게 됐어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한 기업과 적응하지 못한 기업. 그게 현재 KPX 투자에 적응한 기업이 결국 하이닉스였고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네. 같은 반도체여도 완전 다른 주가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인텔은 떨어졌지만 뭐 TSMC는 다른 방향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당장은 이 KPX 과잉 투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AI KPX 투자가 여전히 핵심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그 경제공작회의 열리고 있고, 네. 중국 내년에는 뭐 더 적극적인 재정부양책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회복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보고 있으면 회복 자꾸 우리가 양치기 소원처럼 네. 계속 회복 저희 뭐 경제공작회의면 회복한다 얘기를 하지만 계속 경제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곧 성장인데 네.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매크로한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저렇게 부진해져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밀어내기 수출이 많다는 거죠. 우리와 뭐 케미칼 업체들이 힘들어지고 네. 철강 업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어떤 그 장치 산업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 배경에는 중국이 결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되다 보니 그냥 밀어내기로 그냥 싸게 생산하고 재고 쌓고 수출하고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부양 정책은 다른 의미는 밀어내기가 여전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산업들의 부진은 내년에도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경제를 두고 미국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은 좀 중론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내년 뭐 주도 섹터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일로 최선호 스타일은 결국 우리나라도 남은 거는 주주 가치이기 때문에 뭐 배당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짐에도 불구하고 섹터를 고른다면 그래도 그런 배당 정책 측면에서 좀 남아있는 게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사이클이 전환기가 온 조선업종.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어떤 거래에 응할 수 있는 섹터 굉장히 네. 괜찮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가능한 게 K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라던가 음식료 중에서 K 소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곳들. 네. 이런 쪽들이 그나마 현재 섹터로 본다면 좀 곤란해도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동차와 조선, 음식료와 같은 섹터들이 변동성을 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년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참 아쉽게도 내년에도 상반기는 상당히 변동성 구간을 각오하셔야 된다. 네. 소위 시장 외적 변동성 플러스
소위 미국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게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소위 정책 전환에 따른 그 적응하는 기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뉴스가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서 한국 주식이 매우 싸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싸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올 12월에서 내년 상반기를 잘 종목을 골라내신다면 2025년 하반기에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온다면 좀 더 그날은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은 좀 각오를 해야 된다. 다만 한국 주식이 싸져 있다는 점을 잘 기회를 포착을 해보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윤지호 LS증권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